자, 두 번째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 있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네. 이런 아파트 거래량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들이 잘 나왔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거래량들이 빠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값이 안 살아나는 이유 중에서 또 가장 거래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살아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거래 호가는 높고 네.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가격은 되게 낮게 생각하고 이게 서로 만나질 못하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만나고 있다는 거죠. 네. 가격은 조금 내려오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조금 높게. 네, 그렇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좋은 매물을 보고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못 사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조금 거래가 일어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8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3,890건으로 가장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이제 하반기까지 작년 12월 달까지 해서 거래량이 1,800건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 2024년 1월 달 거래량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937건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전까지 확인을 해본 결과가 2023건까지가 이제 거래가 됐고요. 아직 이 집계가 2월 말까지 돼야 집계가 끝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래량들을 비춰 예상을 해보면 이번 달 말까지는 한 2,600건 정도까지 이제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에 1,800건은 확정 끝인 거잖아요. 끝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죠. 1월은 1,900건인데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20일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날 거고 그게 2,600건. 네. 그럼 2,600건이면 10월 달에 2,300건이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거래량이 많았던 때가 3,400~500건이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살아났네요. 그렇죠.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면 지금 제일 왼쪽에 작년 우리 그 2월 달 예.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한 2,650건 정도가 됐거든요. 예. 그때랑 지금 거의 유사한 이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했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거래량들이 크게 살아난 계기가 이제 원동력이 된 거죠. 특례가. 거래량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일단은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된 요인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1월 29일부터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이라든지 GTX 120 대책, 여러 가지 부동산 활성화에 관련된 대책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대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 증가 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낮아진 게 효과가 있었나요? 그렇죠. 확실히 대출 금리가 우리 재작년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보더라도 상단이 거의 7%에서 6%로 이제 내려왔고, 또 하단 같은 경우에는 4%에서 또 3%까지 내려온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체감 효과가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된 거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전세값도 또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값이 오른다라는 소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뛰고 매매 가격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면 자꾸 전세값 올라가는 게 되게 매수자의 좀 조급해지는 마음을 만들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전세를 사는 것보다는 이거 대출 받아서 그냥 이자 내는 게 더 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로 전환되다 보니까 확실히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0.9% 가까이 낮았는데. 그렇죠. 이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죠. 작년 특례 보르가 4% 초반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례라고 해서 특별 대출 해준 거 아니에요. 네. 특별히 낮은 대출 해준 네.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지금 시중은행에 가서 고정금리 대출 받으면은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이게 신용도가 높고 낮은데 낮은 사람들이 아주 낮은 사람이 5.2%인데 이거 실제로 5.2% 안 나가거든요. 보통 3%대 초중반에서 4%대까지 나눠지고서 내고 있으니까 작년에 특례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거는 2%대 1%대니까 그렇죠. 뭐 시장에서 이제 대출 금리 갖고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는 1금융권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현재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4%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대출 금리가 똑같은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은 더 싸지 않아요? 더 쌉니다. 네.
이 전체 특례 보금자리론이 27조가 나오게 되는데 초기에는 대환 용도가 이제 60% 정도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아직 대환 쪽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특례도 초기에는 대환이 50% 정도로 비중이 신규 주택 구매하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이제 매수 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봤을 땐 61%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60% 이상이 돼버린 거고 오히려 대환대출은 그 숫자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걸 봤을 때는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신규 주택에 대한 구입 수요가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네. 대환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주라도 빠르게 그렇죠. 한 달이라도 빠르게 해야지 이자를 빨리 내니까 당장 처음에 이자를 당장 몰릴 거고 맞아.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때 그 사람 늦게 하는 사람 바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갈아탈 거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이제 신규 쪽만 아무도 계속 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올 27조가 지금 2조 5천억 처음에 대안으로 소비가 됐으니까 뒤로 가면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올해 내내 신생아 특례는 돈이 계속 나갈 수 있겠네요. 추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점점 이 비중, 신축 비중이 늘어날 거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신생아 특례는 확실히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는 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생아를 낳는 분들도 당장 부동산 사기보다는 간을 볼 거잖아요. 그렇게 네. 뭘 살 것인지 지금 계속 아마 보실 거고 이제 이분들이 하나씩 이제 결정하고 하는 시기가 되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많이 늘 것 같네요. 제가 네. 하더라도.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는 내 집값이 상승할 거라고 기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집을 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보면 뭐 120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도시 특별법 이제 뭐 재건축 노후도시 특별법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도 주고 한다면 재건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이제 증가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교통 관련 호재들 GTX를 비롯해서 이제 지하 특별법까지도 통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GTX 개통역이라든지 앞으로 지하화가 되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주변 지역은 사실상 지금 시기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개발에 대한 이런 호재가 작용을 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호재의 영향을 받아서 매수가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노후도시 특별법 하나를 보더라도 이게 용적률이 뭐 현재 지금 300%를 쓰는 재건축 아파트. 네. 300%인데 실제 300%까지 쓰는 재건축이 없어. 250% 쓰거든요. 이거를 용적률을 갖다가 거의 뭐 500%, 700% 맞아요.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니까 이러면은 좀 추가 부담금 높아져서 개발 못한다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뭐 3억 내도 추가 부담이 5억, 7억까지 되는데 용적률을 500%, 700%까지 쓰면 추가 부담금 없이도 내 아파트, 새 아파트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업성이 언제 좋아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호재인데 네.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최근에 이게- 오히려 뭐 노동한 가격도 빠졌다는 소리가 이게- 나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이 올라갈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네. 확실하지 않지 않냐. 네.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그거 어딘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지역에서 예를 들면 3번 같으면 3번역이 있고 그다음 평촌 같은 경우는 평촌역이 있고 이제 번개역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역에서 500m인데 왜 500m라냐?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250m, 그 완화해서 350m란 말이에요. 근데 신도시들 같은 경우 가보면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편의 시설이 많아요. 관공서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역세권 350m 하면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만 특별하게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가능한 용적률 높이 주는 거를 500m로 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50m보다 더 확장해서 더 완화된 추세로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역세권에 해당되는 지역 아파트 중에서 500m 이게 지도로 보면 요즘에 거리 재는 게 다 있어요. 거리재에서 500m 안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보시면은 가장 높은 용적률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보면 아파트가 단지별로 대지 지분이 조금 달라요. 좀 큰 단지가 있고 좀 작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대지 지분이 좀 큰 단지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대지 지분 좀 크고 현재 용적률이 좀 낮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은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게 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권대님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네.
일반인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바람이 안 일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면 이 지역의 역세권 500m 내는 높은 용적률을 줘서 개발을 하게 할 거고 요거는 안 하게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돼서 나는 이거 안 하는 게 할까봐라고 걱정을 해서 안 하는 건지. 일단은 선도 지역을 5월 달에 발표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도 지역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만 그러니까 서울 내도 적용되는 게 많은데 빼고 일기 신도시만 따져도 30만 가구예요. 30만 가구를 동시에 재건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시장이 네.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순위가 선순위에 해당되는 선정되는 곳들은 빨리 진행이 될 거고 반대로 후순위로 밀릴수록 이 생에서는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현명한 거야. 그래서 선도 지역이 어디가 지정되느냐를 좀 지켜보고 5월달 정도까지 지켜본 다음에 구역으로 선정되는 단지를 공략하려고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도 지역에 의해서 500m 내에서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몇 개 단지는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죠? 그렇죠. 그 계산을 때려보면은 추가 부담금이 갑자기 내 5억이 줄어요. 그러면 5억이 다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3, 4억은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뛰면은 그거하고 유사한 지역의 아파트는 다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분당이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분당 내에서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다 뛰겠죠. 네. 그럼 옆에 평촌은? 그런 위치가 평촌은 안 또 해줄까요? 그죠? 평촌은 또 뛰겠죠. 그렇죠. 그 옆에 3번은 뛰겠죠. 이게 점점 바람이 불어서 결국 수소 위쪽에 뭐 예를 들어 뭐 상계라든지 이게 하나씩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 예상되는 거를 여러분들 재테크라고 하는 게 오고 나서 그 바람이 불 때 가서 사면은 누가 싼 값에 파나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죠. 아니라면? 그럼요. 그러니까 효과가 다 올라가 아무도 버립니다. 안 할 때 가서 조용히 내가 골라서 사야지 그게 재테크지.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팔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심리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남들이 하기 전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기다려야지. 그거 선도 지역이 발표되고 나면은 그 다음 지역들은 이제 연기대로 뛸 때 내가 쫓아가서 살려고 그러면 그 가는 지역마다 물건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느려요. 예. 그죠? 근데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면 이제 우리 김건대님은 아직 바람이 안 불고 있으니까 이게 참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보면은 적용되는 단지들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 줄게 대신 기부 체납 많이 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50%? 그러니까 1단계 구간이 있고 2단계 구간이 있어요. 1단계 구간은 그냥 현재 용적률에서 100%를 더 주는 데는 기부 체납을 10에서 40%예요. 그걸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어. 지자체장은 몇 퍼센트를 할까요? 10% 하겠죠. 10%. 그러겠죠. 네, 네. 고밀 개발되는 500% 안에는 2단계 구간인데 40에서 70이에요. 그러면 최저로 해도 40이잖아요. 기부 체납 40% 하라면은 주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60이 남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기부 체납을 준 거에 40%를 내라면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득이 되기는 하는데 많이 되죠. 많이 되는데 네. 여의도 같은 경우도 기부 체납 많이 한다 그래갖고 그동안 재건축 안 한 거 아니에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도 기부 체납 많이 하라 그래서 용적률 많이 받고 재건축 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일기 신도시에서도 재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래서 선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이 문제 제기가 나와서 정부의 이제 제안이 들어가서 그게 수정이 되면은 좀 2단계 구간이 기부 체납이 한 20%대 정도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 정도 돼서 선정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처음에 분쟁 때문에 각이 좀 빠질 때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제가 옆에서 의견을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된다. 깜짝이야.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용산에 여기 3억짜리 빌라를 사드렸는데 이게 10억이 됐습니다. 네네. 라고 하면 7억이 뛰었잖아요. 네. 3억인데 내 돈이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7억이 벌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엄청 많이 근데 또 앞에 계신 분이 성공한 뭐라고 거죠. 하는지 알아요? 안 부럽대요. 안 부럽- 그 여자분이. 왜냐면 그분이 양도세 많이 낼 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이 양도세를 50%를 낸다고 보자고요. 네네. 그럼 내가 7억을 벌어서 3억 5천 양도세를 내. 네. 그 3억 5천 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3억 5천을 100%.
번 사람이 행복할까? 3억 5천 양도세를 안 내는 사람이 행복할까? 내 사람 행복한.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용적률을 받게 되면은 네. 그게 나한테 추가 부담을 줄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물론 맞아요. 거주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입주 후의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친구들끼리 차 몰고 이렇게 누구네 놀러 가다가 보면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 여기 사기 싫어. 왜? 차 막히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그 차 막히는 데가 제일 비싼데요. 항상. 근데 차 막혀서 나 싫대. 이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곽 나가 살아. 네, 그러니까 높은 용적률을 받고 기부채나 많으니까 싫어? 그거는 돈을 안 벌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돈을 벌어놓고 그 중에서 나중에 양보를 받더라도 왜냐면 한 번 준 용적률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용적률을 받아놓고 아 좀만 줄여줘 하면 조금씩 낮춰줬다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서 개발하면 되지. 그거를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받는다라는 거는 무조건 엄청난 두고두고 평생의 호재인 거예요. 특혜. 그거를 갖다가 선점을 하지 않고 놓친다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인지 그거를 조금 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뭐 높은 공사비 네. 그 높은 공사비를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노후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높은 용적률을 받는 데는 높은 공사비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많아지니까. 뭐 그다음에 뭐 GTX 생기는 지역들도 좀 호재가 조금 더 적고 뭐 철도 지하라든지 가끔 개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움직임은 조금 적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옛날보다 바람이 적지만은 엄청난 집값 상승할 지역인데 너무 움직임이 적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호재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택 매수를 안 하고. 네, 안 하고 이제 기다리는 이유가 조금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요인이 어떤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주택을 마련하기에 좀 어렵게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3월 달부터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지금은 3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이 이제 올해 요거 스트레스 DSR 적용된 초기에는 한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3억 정도로 또 줄어들고 이제 내년까지 돼서 이게 100% 다 적용을 받으면 그때는 한 2억 8천 정도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세 DSR 부분도 이제 강화를 하겠다. 물론 뭐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것까지 DSR을 포함시켜서 강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1주택자, 유주택자가 해당이 되는 DSR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화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도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던 게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에 대한 부분, 뭐 연체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총체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낮아지고 고정금리가 1%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안 살아나지? 거래가 안 살아나지 않은 거는 이 DSR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DSR로 돈을 묶어놓고 풀어주질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조금 더 진행형으로 계속 묶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여러분들 혹시 바젤 3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부터 적용한 건데 전 세계적인 은행들끼리 서로 약속을 해서 대출에 대한 건전성을 좀 유지하자. 그렇지 건전성을 유지하는 은행이랑 거래 안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젤 3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량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있고 기업 대출이 있는데 이 양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 대출을 55%, 가계 대출을 45% 이렇게 이제 비율을 좀 평균적으로 맞춰서 그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 대출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면 아파트 값이 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계 대출은 늘어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업 대출을 늘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기업 대출은 줄어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갚아. 빌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55%의 대출 비율이 기업들이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제 줄죠. 예. 그럼 가계 대출 어떻게 돼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답답한 거지. 왜냐면 이게 가계 대출을 줄여버리니까 DSR을 더 옥죄버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아. 그럼 부동산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요? 오르질 못하잖아요.
오르지 못하는데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이미 올라갔죠. 뛰어 있죠. 그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폭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야. 거기다 전세가 상승까지.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업 대출을 빨리 정부를 늘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기업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기업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돈을 안 빌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규모 개발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굉장히 서둘러요. 전자상가 개발 굉장히 서두르죠. 지하하겠다 그래요. 네. 그럼 GTX 개발 서두르죠. 이게 뭐냐면 각 기업들이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기업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많은 양의. 그러니까 왜냐면 국제 업무 지금 51조예요. 그럼 전자상가도 한 20조 되잖아요. 그다음에 GTX나 이런 것들도 몇십 조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약 100조 가까이가 나가면 이걸 다 대출로 일으키거든요. 그럼 가계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서울의 부동산 값을 조금만 끌어올려주면 다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값도 잡힐 수 있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히려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모든 시장의 이 개발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기업 대출을 늘려서 가계 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기업 대출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 가계 대출을 조금 옥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는 가계 대출을 약간 옥죄일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고 조금 하셨다가 나중에 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은 가계 대출을 같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럼 내년부터 음. 기업 대출이 늘어나겠네요. 좀 늘리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큰 사업인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기반시설 공사가 내년에 착공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서울에서 이제 뭐 당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제업무지구 사업이다 보니까 뭐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건데 최근에 서울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또 계획적으로 이 스케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래 기업들이 뭐 대출을 급격하게 늘릴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원래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참 이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살아날까요? 하반기 점점? 뜬금없이. 네. 이거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한 두 가지 아파트 비아파트로 좀 나눠서 본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생아 특례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9억 이하, 6억 이하 이런 중저가나 저가 부동산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거래량들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비아파트 종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택수 제외라는 강력한 또 카드도 같이 나와줬고 또 권권대님이 얼마 전에 영상도 찍으셨지만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완화까지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아파트에 대한 거래 활성화나 이런 쪽에 9억 이하나 6억 이하들이 많다 보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종류들도 저는 활성화될 수 있다. 좀 이 두 가지가 주축이 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억 이하 아파트가 좀 네. 들어갈 것 같다. 특례 영향 네, 네. 받아가지고 특례 영향이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거기 해당되는 것들 같은 경우 또 개발 호재까지 묶여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더 네, 그렇죠. 호재 할 만한 상계주공 5단지 뭐 거래한다고 안 된다고 난리던데. 상계중흥 5단지는 저는 네. 지금이야 이게 용적률이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힘들어서 추가 부담금이 5억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 좀 더 기다리셨다가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이게 5월달 이후에 어쨌든 결정은 날 사안이니까 여기에 뭐 용적률에 대한 완화가 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실 용적률을 많이 높게 받았을 때는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추가 부담금이 5억이 아니라 3억이나 2억으로 줄어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더 저는 기다려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계주공 5단지가 예를 들어 5억대 중반? 4억대 중반이죠. 현재. 4억대 중반이요. 예. 4억대 중반? 매매 가격. 매매값이 그래요. 예. 근데 추가 부담금이 얼마야? 5억이죠. 그러면 몇 평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33평짜리 받는 건데 그러면은 내 돈 10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 그 예상되는 시세가 최소 미니멈 13억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를 보는 게 네. 맞을 뭐 것 지금 안 좋은 시기에 13억이니까 입주할 땐 14억까지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수익이 상당히 좋은데 더군다나 역세권 개발까지 돼가지고 만약 추가 부담금이 5억에서 줄면은 뭐 3억까지만 줄어도 네. 뭐 7억 5천 내서 14억짜리 아파트 받으니까 음. 그 시장이 좀 약간 뭐랄까 이성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좀 형성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게 수익이 그냥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되고 맞아요. 네, 또 개발까지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왜 이쪽에 특례가 왜 안 몰려갈까?
그렇죠. 네, 그거죠. 쉬는 부분 1년을 살아야 돼요. 1년을 참. 그 좁은데 1년 살아야 돼요. 네. 특례로 1년 실거주 의무 있습니다. 실거주 하고. 11평짜리 단일평형이라서 그래. 실거주하기 어려워서. 그래도 아니 뭐 둘이서는 뭐 둘이서 거나 비워놔도 되니까. 그죠? 아직 애 낳기 전이면 괜찮아요. 예, 애기하고 셋이 자면 되죠, 뭐. 혼자 살아도 좀 넓은 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금리는 박스권에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고 거래량은 3월 달부터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특례 대상이 되는 네. 특례 플러스 재건축이나 호재, 노도시 특별법에 호재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저희 예상보다 조금 더 늦게 살아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세미나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금토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다음 주 금토 세미나도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전화 주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전화 예약하고 안 오신 분들이 좀 가끔 계세요. 근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자리거든요. 거기를 예약하신 거기 때문에 세미나 좀 예약하시고는 꼭 좀 와주셨으면. 노쇼는 노쇼. 노쇼는 매너가 아닙니다. 네, 요즘 노쇼 미리 선불금 받던데 저희도 선불금 받아야 되나? 네, 무료 세미나라서. 글쎄요 못 받네요.